아래로 이어진 거예요. 이 아래가 이어진 거겠죠? 이 연결되는 쪽이 아까 필기를 안 했는데요. 자, 대각성 운동가들 방금 빌런 페넨트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까지 나왔었죠. 자, 세 번째로 대각성 운동가의 한 조를 맡았었던 또 다른 인물 조지 휘필드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소개해드려보겠습니다. 이 조지 휘필드는 자, 영국의 각성 운동 시기에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자, 이 휘필드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웨슬리와 함께 영국에서 개혁주의적 감리교 운동을 이끌어간 지도자였습니다. 자, 이것은 이 휘필드는 자기의 성역을 방금 말씀드린 이 웨슬리에게 부탁을 하고 미국을 자주 방문해서 또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에드워즈와 함께 부흥운동을 많이 전개했습니다. 자, 이 휘필드의 선교는 회심의 경험들과 아울러 가지고 이런 회개에 따른 이런 기쁨의 외부적 표현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한 그런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휘필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할 때 눈물을 흘렸으며 어떤 이는 용서받은 기쁨에 넘쳐서 소리를 질렀고 감격에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기절까지 한 그런 사람도 있었다라는 그의 어떤 목회 형태였습니다. 자, 이렇게 대각성 운동가의 세 인물을 다뤄봤죠. 자, 그 다음은 비항으로 이 제1차 대각성 운동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차 대각성 운동은 미국 건국 초기에 있어서 모든 대부분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종교적인 면에서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자, 당시 미국의 정착민은 약 그 당시 한 30만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3만 명 이상이 새로운 회개의 결실을 얻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최소한 150개 이상의 그 당시에 교회가 새로 지어지는 그런 결과를 이뤘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에 나온 출석률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많은 젊은 청년들이 목회 사역자로 이제 헌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시켰고, 또 모든 교회들은 교회 회원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거듭남을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부분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대각성 운동으로 말미암아서 당시에 침례교와 감리교가 크게 팽창을 해 나갔죠.
자, 이 대각성 운동을 이끌어 간지 모두 그런 그 지도자들이 이렇게 모두 장로교 지도자였었고 회중파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강조는 개인적인 신앙을 강조했으므로 유아세례에 의한 회오를 인정하지 않는 바로 그런 장로교를 떠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분리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대각성운동 결과로 인해 가지고 자, 또 하나는 가정 방문과 주중에 성경 공부가 점차 증가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이제 즉흥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유행하는 어떤 하나의 모습이 나타났었고 성경의 권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점차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많은 신학적인 서적들이 기록이 되어 나갔었죠. 자, 이렇게 종교적인 면을 살펴봤고 사회적인 면은 어떤 모습으로 결과를 가져왔는가라는 것이죠. 자, 그 대각성 운동으로 말미암아서 가정, 직장, 사회의 고차원적인 윤리가 강조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에 대한 자선사업 운동이 이제 활발하게 펼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적인 면입니다. 많은 학교를 새로 짓고 건설해 나가는 그러한 붐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프린스턴 칼리지, 다트버스 칼리지, 그리고 로드 아일랜드 칼리지, 퀸스 칼리지, 킹스 칼리지, 워싱턴 칼리지 등등 수많은 이렇게 학교들이 세워져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대각성 운동은 당시 미 합중국을 결성케 된 13개 식민주를 하나로 묶어 나가는 점차 묶어 나가는 이런 시발점이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체감은 드디어 미국이 이렇게 영국 식민지로부터 벗어나려는 미국 독립 정신에 또한 자극을 주기도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실제로 지대한 이제 역사를 결국 낳기까지 한 것입니다. 자, 선교적인 면을 바라볼 때는 각 선교 단체가 전국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과 또 아프리카부터 이렇게 팔려온 흑인들 사회 개종과 해방의 바람이 불어왔답니다. 즉 원주민들과 흑인들에게도 이렇게 선교 열풍이 불어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대각성 운동이 대중 부흥 운동으로서 지나친 감정주의다라고 비판하며 냉철하고 합리적인 이성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자, 감정주의를 반대하고 이성을 강조하는 일을 구광파, 즉 올드 라이트죠. 구광파로 하고 감정주의를 찬성하는 일을 신광파, 뉴 라이트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각각 다른 어떤 주장을 하는 그런 두 가지로 분류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일 대학과 하버드 대학은 구광파에 속하므로 감정주의를 찬동하는 신광파 갈라져 가지고 프린스턴 대학을 이렇게 설립하죠. 자, 그래서 이 같은 분열은 장로교나 회중교회나 이렇게 침례교회에서도 이러한 분열을 가져오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대각성 운동으로 일어난 부정적인 측면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2차 대각성 운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겠습니다 이제.
제3으로 제2차 대각성 운동에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제1차 대각성 운동에 이어서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이제 전 미국으로 이제 1차 대각성 운동을 말미암아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미국이 전부 이렇게 전체로 달라지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앞선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자, 그 운동으로 사람들은 신앙적 각성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자의식에도 이제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원래 뉴 잉글랜드의 이주민들은 대영 제국의 식민지 정책으로 신대륙에 이주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이 이제 신대륙에 와가지고 영국 대륙의 어떤 그런 정부의 도움 없이 거친 환경을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개척하기 위해서 온갖 고초를 다 거치면서 살아온 그런 환경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영국 본토가 아닌 신대륙에서조차 영국의 정치적, 경제적, 어떤 사회적, 종교적 간섭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는 영국 정부로부터 이제 독립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국가적인 각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라는 것도 깨달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775년부터 1782년 7년 동안 독립전쟁을 이제 치루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전쟁은 1775년에 영국군이 식민지 민병대들이 비축해 놓은 탄약고 하나를 파괴하고자 하는 데서 이 전쟁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1776년 7월 4일에 전쟁이 시작된 지 1년 후에 이 13개 주 식민주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 모여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이제 의논을 합니다. 이때 프랑스와 스페인은 이러한 어떤 신생국을 원조했고 영국은 인디언의 부족들과 어떤 그런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져서 두 진영 간에 이 독립전쟁에 관한 전쟁이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결국 1782년에 양측 간에 이제 협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이 이제 실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독립전쟁으로 이제 미국 사회는 또다시 어려운 사회적 혼란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당시 가장 두드러진 운동인 유니테리언주의. 자, 이 유니테리언주의란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고 인간의 자유와 지적인 능력을 강조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리고 또 보편주의는 모든 인간이 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노예제도, 그리고 진화론, 근본주의와 자유주의 갈등, 그리고 인종정책 등 여러 가지 현실 문제들이 이제 미국의 교회에 신앙의 열기를 이들로 인해서 점점 식혀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18세기 말부터 19세기에 걸쳐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이민자들이 이제 유럽으로부터 대량으로 몰려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민자들의 이러한 유입과 함께 이제 점차 거기에 따른 카톨릭의 수도 늘어났고 루터교 역시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메노나이트, 모라비안, 헬라, 그리고 러시아 종교, 유대교들이 이 신대륙에도 점차 증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 후에 온갖 정신사조와 그리고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전 미국 교회는 이제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때 다시금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제2차 각성 운동의 지도자는 티모시 드와이트 그리고 드와이트 레이맨 무디였습니다. 자, 이 두 사람들은 2차 각성 운동에 대해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끌어간 제2차 각성 운동과 그 결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차 대각성 운동의 지도자들을 먼저 우리가 살펴본다면 가장 먼저 티모시 드와이트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예일대학교 학장이자 아까 말씀드린 조나단 1차 각성운동이죠. 조나단 에드워드의 손자였습니다. 티모시 드와이트는 매사추세츠의 노샘프턴에서 출생했지요. 그래서 그는 이제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코네티컷의 페어필드에서 몇 년 동안 교직에 종사하게 됩니다. 자, 그는 이후로 미국 시 문학의 전통을 세우려고 했었죠. 그는 이제 코네티컷 회중교회 목사로 그 지역의 이제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뉴저지 대학과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제 그에게 명예학 박사학위를 수여하기도 합니다. 1759년부터 1817년까지는 예일 대학의 학장 및 신학 교수로 재직한 인물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 드와이트는 대학 학장으로 있으면서 학교 행정과 교육 관행을 변혁했고 입학 정원을 3배로 이렇게 증가시켰습니다. 특히 그의 설교로 인해서 신앙의 붕괴 운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1802년에는 학생들의 3분의 1을 이렇게 개종을 시키기도 했었죠. 자, 이 드와이트가 학교 예배 시간에 행했던 설교들은 온전한 칼빈주의적 신학 체계 위에서 행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그의 조부인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학을 답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권과 영원한 구원이나 파멸을 내리시는 전적인 주님을 강조하는 그러한 설교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는 코네티컷, 메인, 뉴햄프셔, 그리고 로드아일랜드, 버몬트주를 포함한 미국 북동부 쪽을 점차 보수 세력으로 이끌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강한 보수 신학은 해이어져가는 미국 사회를 새롭게 각성시키는 데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지도자 드와이트 레이맨 무디입니다. 자, 이 드와이트 무디는 1837년에 2월 5일에 매사추세츠 주 노스필드에서 출생하고 또한 거기에서 생을 마치죠. 자, 무디는 아버지 에드윈과 어머니 뱁시 홀튼의 9자녀들 중에서 6번째로 태어납니다. 석수였던 그의 아버지가 1841년 사망을 하자 그의 가족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해서 무디는 그 지역의 초등학교 교육을만을 받았을 뿐이죠.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자기의 생계를 직접 꾸려 나가야만 했습니다. 1854년 14살 때 보스턴으로 가서 외삼촌 사무엘 훌튼의 구두방에 점원으로 고용되어서 거기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외삼촌은 그를 채용할 때 하나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나가는 마운트 바논의 회중교회에 매주일 참석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무디는 그 조건을 충실하게 지켰습니다. 자, 이 무디는 이제 교회 생활에서 감동을 받고 1855년에 교회에 입교 허가를 신청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로부터 그 심사 결과 신통치가 않아서 입교 허가를 1년간 보류하고 그동안 교인이 되는 기초지식을 습득해 나가게 됩니다. 자, 1850년 9월에는 이제 시카고로 옮겨갑니다. 시카고에서 무디는 구두 외판원으로 외삼촌이 주던 액수보다 더 많은 어떤 그런 보수를 받게 됩니다. 그는 구두 외판원께 뛰어난 명성과 함께 이제 점차 수입도 많아졌습니다. 자, 10만 달러를 목표로 그의 사업이 번창하게 가고 있는 동안에 그는 이제 점차 목회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당시 그는 교회의 주일학교의 교사로서 신입 학생들과 전혀 구제불능으로 보이는 이러한 문제아들을 맡아서 가르치는데 많은 정열을 쏟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문제아들이 이러한 무디의 가르침을 받기만 하면은 놀랍게도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무디는 노스마켓홀 주일 학교를 설립하고 이제 교장으로 일하게 됩니다. 이 학교의 학생이 1,500명에 이르자 1863년에는 이제 이 주일 학교를 기초로 해서 일리노이트 스트리트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무디는 일리노이주에서 주일 학교 운동가로서 그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자, 무디는 이 시카고의 기독 청년 연합회 사업에 적극 훈련하고, 즉 우리가 알고 있는 YMCA죠. 그리고 또 그리고 또 YMCA 후원하고 나서 또 그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의 중축비를 이렇게 크게 제공하게 됐습니다. 또 1861년부터는 이제 구두 판매 사업을 그만두고 독자적인 도시 선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1862년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의 건강 문제로 1867년에 영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무디는 그곳에서 또 전도 활동을 벌였습니다. 1827년에 다시 영국을 발굴해서 여러 전도 집회를 이렇게 주관해 나가던 중 이제 거기서 그의 명성을 듣고 탁월한 복음 전도자로서 이 무디가 이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듬해 다시 영국 초청을 받았을 때 생키라는 인물과 같이 동반해서 함께 영국에서 집회를 열게 됩니다. 이때부터 방금 말씀드린 이 생키와 무디가 한 팀을 이뤄서 바로 부흥사로서의 명성을 점차 떨쳐 나가기 시작하죠. 자, 생키의 단순하면서도 영혼을 뒤흔드는 그런 찬양과 이 무디의 솔직한 설교는 가는 곳마다 수많은 청중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 뒤로는 영국만이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도 이제 그 명성을 점차 떨치게 되죠. 자, 1892년에 이 무디는 성지 이스라엘을 방문했는데 그때 그 자신의 심장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1899년 11월 16일 미주리주 캔사스시에서 예배 인도 중에 쓰러져서 고향으로 옮겨져 12월에 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당시 나이가 62세였죠. 자, 이 무디는 솔직한 설교가였습니다. 그런 교육을 조그맣게 받지 못해서 영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죠. 그런 성경사에 나타나는 인물들과 이들을 매우 친밀하게 또 다루기를 좋아했고 또 자신의 설교 가운데서 그 인물들과 더불어서 상상적인 대화를 나눔으로써 설교를 생동력 있게 전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했습니다. 자, 그는 오로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겠다라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고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무뚝뚝하고 또 퉁명스러운 그런 사람이죠. 또 그리고 또 결코 세련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특정한 개인에 관한 예화들과 재치 있는 언급과 적절한 비평들로 이렇게 엮어진 그의 설교는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무디는 다른 유명한 부흥사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칭찬을 받으면서도 그 같은 칭찬에 그는 결코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이 흥분하고 열광하는 것을 또한 허용치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도 건전성과 신령한 면과 진실성은 그 누구보다 뛰어난 무디였다라고들 합니다. 자, 이 무디와 생키가 함께 전도의 집회에서 나가서 사용한 찬송가가 자그마치 1900년대에 이르서는 바로 저작권의 수입이 생기긴 하는데 자그마치 125만 원 달러가 되는 거액을 이렇게 벌어들이기도 한 모습도 있었죠. 자, 그런데 이 무디는 자기에게 배당된 이러한 수익금을 자기의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여러 개의 교육기관을 세워나갑니다. 1879년에 그는 고향 노스필드에다가 젊은 여성들을 위한 노스필드 신학교를 세우지요. 그리고 이 학교에서 대학 진학을 위한 예비 과정을 가르쳐 나갑니다. 또 1881년에 같은 곳에서
젊은 남자들을 위한 마운트 헤르먼 고등학교를 또 세우지요. 그리고 1899년 9월에 시카고에 무디 성경학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 초대 학장으로 토레이 박사가 취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학교는 성경 지식, 교회 음악, 세계 선교가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학생들의 등록금은 전액 장학금이었고 기숙사비만 본인들이 부담하는 그런 것을 원칙으로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시내 무디의 기념교회인 에비뉴 교회가 있고 무디 학원 출신의 그런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동양선교회 및 성결교회 창설자인 카우스만과 길보른이 이 학교 출신들입니다. 즉 무디 성경학교 출신이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무디의 신앙 운동은 그래서 침체되어가는 이러한 미국 사회와 특히 전쟁 후에 미 국민들에게 새로운 영적 각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양심에 걸리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라는 그런 각성이 생기고 미국을 도덕으로 재무장하자 하기도 그런 주장과 함께 금주 운동을 펼쳐나가는 사회 운동이 일어나는 계기가 됐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제2차 대각성 운동의 지도자들 티모시 드와이트 그리고 무디에 와서 알아봤습니다. 자, 또 다른 어떤 부흥도 또 우리 살펴볼 수가 있겠죠. 1801년에 켄터키에서 발생했던 케인 리치 부흥운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또 다른 운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모임은 보다 깊은 신앙을 전파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천막 집회로 시도를 하게 됩니다. 어떤 건물이 아니라 천막 집회, 5개 집회가 말이 되겠죠. 자, 이 모임의 주관은 장로교회 목사가 했습니다. 처음으로 시도된 천막 집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대형 천막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사람들 말고도 예배 드린 사람을 말고도 다른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즉 한쪽에서는 찬송을 하고 설교를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도박을 하고 술을 마시며 이렇게 떠들어 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 쪽에도 그렇지만 집회는 계속 강행됩니다. 이때 설교는 장로교 목사만이 아닌 감리교, 침례교 목사도 함께 설교를 인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같은 부흥 집회에 대해서 장로교 목사들은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경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참석자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떠들고 소리치고 막 경련을 일으키는 그런 소란을 피웠기 때문이라는 이유 때문이죠. 그러나 집회는 그래도 계속 일주일 동안이나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이때 이후로 많은 전도자들이 이 같은 집회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떻게 보면 최선의 수단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 케인리치 붕괴 후에 여러 반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 모임을 주선한 장로계 목사들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케인리치와 같은 집회를 주선하거나 참석하는 자를 이제 오히려 처벌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감리교와 침례교는 이러한 천막 집회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나가죠. 그뿐만 아니라 이 같은 천막 집회를 정기적으로 이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루고 있는 이와 같은 천막 집회는 개척시, 그 당시에 개척 시대에 가장 걸맞는 하나의 부흥 방법이 되었죠. 그래서 감리교와 침례교는 양쪽으로 그 이유 때문에 급성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감리교회와 또 그리고 침례교가 더 빠른 속도로 성장했던 다른 이유는 거의 교육을 받지 못한 설교가들을 기꺼이 수용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 두 교회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교육 정도를 가리지 않고 설교자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렇듯 기독교 사역자를 쉽게 활용한 것이 교파 확장에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새로운 개척 시대마다 열심히 전도해 나가고 또 쉽고
대중적인 설교를 함으로써 많은 이들을 이렇게 교회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각성운동은 많은 사람들을 이제 다시 교회 안으로 끌어들임으로 각계각층이 교회 안에 이제 이렇게 운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많은 군중이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써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 2차 각성운동으로 교회 내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사회적, 교회적, 교육적, 정치적으로 다양하게 이제 파급되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2차 대각성운동의 지도자들, 자, 이 세 인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비항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차 대각성 운동의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종교적인 면을 살펴볼까요? 자, 제2차 대각성 운동 이후 교회는 완전히 교파 중심 시대로 달라집니다. 자, 남부와 서부에는 감리교회와 침례교회가 늘어났고 뉴 잉글랜드와 중부에는 회중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 그리고 미국의 성공회가 두드러지게 확장이 되어 나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대교파들이 이때부터 독립을 하기 시작하지요. 즉 미국의 장로교회가 북장로교회와 이제 남장로교로 갈라지게 되고 침례교가 남침례교, 북침례교로 갈라지고 감리교 역시 연합감리와 미국 감리교로 이렇게 분리되는 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교파들이 이렇게 갈라진 데는 신학적 요인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자, 조나단 에드워즈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칼빈주의를 약간 수정해서 구원의 확장을 요청한 것이 그 뒤로 계속 수정이 더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 호킨스와 이 테일러 등이 더욱더 진보된 어떤 수정신학을 주장해 나간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보수와 진보파로 갈라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자, 이 같은 보수와 진보 싸움은 계속 20세기까지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프린스턴에서 유니언으로, 맥코믹으로, 웨스트민스터로, 샌프란시스코로 계속 이렇게 분열을 거듭해 나가게 되죠. 자, 종교적인 부분에 다뤄봤고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면으로는 어떤 부분으로 결과로 다가왔을까요? 자,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사회적으로 크게 각성을 준 것은 이 노예 제도에 관한 각성이었습니다. 식민지 시대부터 이 노예 제도는 많은 이들의 양심을 괴롭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1776년에 퀘이커 교도들에 의해서 노예 제도를 반대하기 시작했고 침례교에서도 동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장로교는 애매한 입장이었죠. 1818년 장로교 총회는 노예 제도 폐지는 반대한다고 했으며 노예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목사는 성직에서 박탈까지 해버립니다. 감리교 역시 노예 제도 문제를 놓고 서로 싸우다가 드디어 감리교 총회가 갈라집니다. 침례교도 장로교도 갈라지죠. 자, 이것이 다음에 오는 남북 전쟁으로 연결이 되어지죠. 이러한 와중에 분열을 겪지 않는 교파는 카톨릭과 성공회 뿐이었습니다.
자, 미국의 제2차 대각성 운동은 초창기 순수했던 어떤 그런 사람들의 지역별로 자기 이해 중심에 따라서 신학과 교파를 이렇게 따로따로 다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크게 경각심을 가져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제1차 대각성에서는 교회 각성이 미국의 독립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2차 대각성 때는 교파가 크게 부흥되기는 했지만 이렇게 드디어 이에 따라서 각 교파로 분열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파의 분열은 이렇게 드디어 미국의 남북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교회는 단지 교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회와 그리고 국가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이 교회 지도자들은 바로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와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2차 대각성 운동에 관해서 종교적인 면, 사회적 면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사항으로 한번 연장해서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예제도와 남북전쟁, 미국 역사에서 크게 다뤄지는 그런 주된 내용이기도 하죠.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노예제도는 많은 이들의 양심을 괴롭혔습니다. 자,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 정책에 따라서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노예로 수입해 놓은 것이 큰 문제로 등장했다는 것이죠. 자, 노예들이 북부지방에서는 부유한 소수들의 사치품이었습니다. 그러나 남부지방에서는 생활 필수품을 공급하는 대상이 되었죠. 자, 그런 중에 1712년과 1741년에 뉴욕에서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반란 후에 범인들을 수레로 이렇게 찍어서 죽이거나 산채로 불태워 죽여버리죠. 자, 이것이 계속해서 이 노예들을 더욱더 흥분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1831년 버지니아에서 터너의 주동으로, 터너라는 인물의 주동으로 흑인 폭동이 일어나 백인 58명이 죽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사건 이후 노예법은 더 엄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남북 전쟁이 생기기 전까지 노예 제도는 더욱더 강화되었죠. 자, 이때 백인들은 흑인이 열등 민족이기 때문에 만인 평등은 백인에게서만 들을 수 있다라고 믿은 것이죠. 그래서 흑인들에게는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친 것을 죄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 제도에 관한 한 각 주가 그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위임을 했습니다. 자, 이때 북부에서는 노예들을 남부에 다 팔아버립니다. 자, 남부에서는 면공업의 발달과 함께 노예 노동의 수요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1850년에는 탈주 노예에 대한, 즉 도망가는 노예죠. 도망가는 노예에 대한 보다 강경한 법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1850년대만 하더라도 하원은 북부가 우세했고 또 상원은 남부가 우세했습니다. 대통령은 대부분이 남부 출신이 많아가지고 남부를 옹호하죠. 그러나 1850년 이래 자유주의가 증가하면서 인구는 남부보다 북부가 더 많아집니다. 자, 북부의 인구가 이렇게 더 많아진 것은 근대 공업의 발전에 따라 가지고 많은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며 남부는 상대적으로 자연 농업에 의해서 인구가 크게 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854년, 1856년에는 이제 북부에서는 공화당을 창당합니다. 그리고 남부에서는 민주당을 창당하죠. 자, 이 양당 간의 투쟁은 해마다 격화가 됐습니다. 자, 1860년 11월 6일에는 북부에서는 단독으로 링컨을 대통령으로 선출을 합니다. 그리고 노예 제도를 반대하죠. 자, 남부에서는 11개 주가 남부연맹을 결성하고 노예 제도를 존속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1861년에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자, 1864년 북군의 설만 장군이 남부의 전략지대인 조지아를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1865년 4월 9일에 남부의 리 장군이 북군에 항복함으로써 북군이 결국 승리를 하죠. 자, 이로써 남부의 노예 제도가 폐지되고 공화당이 주장하는 정치 강경대로 북부의 공업화가 현저하게 촉진이 됩니다. 자, 이로써 미국은 산업자본에서 이제 금융자본으로 미국의 자본주의를 크게 융성할 기초를 닦아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미국을 완전한 근대 국가로 발전시키게 하는 크나큰 계기가 된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남북전쟁이 끝난 후에도 과거의 사회적, 경제적 긴장 관계는 계속 증가를 합니다. 남부는 보다 더 인종차별주의적이며 반지성적인 경향을 띠게 됩니다. 자, 북부에서는 계속 밀려드는 이민들과 흑인들 때문에 도시 인구가 급증했으나 교회는 이러한 새 도전에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서부는 인디언들의 토지를 그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이렇게 압력으로 탈취하는 것이죠. 압력이 가중되었고 스페인계 주민들이 인종차별 또한 대상이 되고 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혼란 속에서도 미국은 세계 인류를 발전을 위한 임무가 있다는 것을 나름대로 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남북을 돕겠다고 나서는 몇 가지 조직적인 단체들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청년회 YMC도 있고 또 기독교 여성회 YWCA 이러한 사회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그러한 행동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제 주일학교와 또 그에 따르는 관계되는 여러 가지 부흥으로 일어나는 영역이 있었고 사회교육이 혼란하고 가정에서는 성경 지식이 약화됨에 따라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바로 주일학교로 모여서 아이들을 성경 공부를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자각이 크게 고조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발맞추어 성공한 것이 전에 말씀드린 바로 그 무디의 주일학교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미국은 남북 전쟁 후 남과 북 사이에 그리고 또 도시와 농촌 사이에 또 빈부 사이에 흑백 사이에 그리고 남녀 사이에 많은 차이들을 좁혀야 한다라는 자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각을 부흥사들이 비추어 줌으로써 혼란했던 미국을 다시금 안정시켜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혼란한 나라를 어지럽던 나라를 교회 지도자들과 뜻있는 교회 단체들이 순수한 기독교 정신으로 이렇게 하나씩 수습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2차 대각성 운동과 교회의 공적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다뤘던 내용들 대각성 운동과 그리고 마지막에는 노예제도와 남북 전쟁에 관해서 그리고 또 이러한 운동들의 결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새로운 교파들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